다들 아마 그 일들을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오느라고 좀 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예정된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일찍 시작을 하고 또 바쁘신 분들 또 계시고 해서 일찍 시작하고 자기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또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절의 변화는 정확해가지고 이제 추분 지나고 그러니까 쌀쌀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로 정리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제46회 과학문화융합 포럼은 혁신성장의 엔진 과학문화융합산업, 과학문화융합 메이커스 운동이라는 주제로 해서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 그리고 프로 토론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이사장님 모시고서 간단히 여러분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기가 별로 없는 이런 아젠다 같은 이것을 자꾸 발굴해가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같은 공감하는 바인데 그냥 편안하고 또 좀 겉핥기식 뭐 이런 것 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추진하기도 편하겠지만은 우리 욕심이 과학과 문화예술의 융합, 그것의 본래의 목표, 또 거기에 따른 방법, 그리고 소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이 모든 과학기술인 또는 문화예술인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다시피 어떤 때는 많이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적게 참석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일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분이라도 그 아젠다를 분명히 우리 목표에 맞게끔 설정해서 해나가는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박영일 대표 같으신 분은 저희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물론 저도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것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괜찮습니다. 이 넓은 방이지만은 이 아주 관심이 뚜렷하신 분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시고 한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년세세 이런 과학문화 융합의 효과가 나도 모르게 국민 속에 파고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과학문화융합 포럼이 12년째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매 분기마다 정말로 제가 소중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특별히 오셔서 여러분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R&D 성과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창출에까지 애쓰고 계신 분인데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에 우리 배정혜 원장님 오셨는데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같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정혜 원장님 과학기술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장 배정혜입니다.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요. 우리 영원한 제 공직의 우상이고 선배님이신 우리 박 대표님께서 어떻게 우연히 과학기술 일자리 쪽 고민하면서 이쪽 이제 과학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해라라는 이제 조언의 말씀으로 좀 듣고 와서 좀 같이 인사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부총님도 모시고 했는데 저도 이제 과학 문화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고 여기 이제 공직 마무리하기 직전에는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연구단장으로
2년여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 고민도 좀 하고 하다가 이제 일자리식으로 갔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연구 성과를 이제 이게 사업화해서 비즈니스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이제 역할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과학 문화 쪽에도 이게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직원 중에 이제 뭐 문화 경영을 한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해에서 김해 문화 예술 이런 기관에서 또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이게 드론을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과학기술을 문화와 접목해가지고 새로운 이런 신과학문화 이런 걸 산업을 만들어보고 시장을 만들어보는 거 한번 고민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막 격려를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립중앙관에 중앙과학관에 들어온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과학기술의 우수성이랄까, 현재 과학기술 수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정말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떤 게 좀 돼야지 가능한가? 정말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그런 거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이제 고민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과학 문화가 주로 이제 공공 영역, 정부의 영역으로 많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주 52시간 이제 확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근로 시간이 감축되고 그런 게 이제 문화 활동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학 기술도 그런 좀 보다 이제 적극적인 이런 새로운 시장이랄까요?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고민들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딱히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계속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인사드리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더욱더 여기 힘을 내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좀 모시고 그런 논의들을 좀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사장님 우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한데 정말로 저희가 단순히 인사를 위해서 저렇게 원장님 모신 게 아니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과학문화 융합 산업이라는 것이 산업으로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 또는 인식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마련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마침 주제랑 정말로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딱 일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에는 과학문화, 제가 그동안에 10년 넘게 과학문화간의 융합 활동, 이벤트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앞으로 점점 산업으로 이행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또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 1년을 이제 저희가 핵심 성장 엔진 과학문화 융합 산업이라는 대주제 하에 분야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과학문화 융합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향으로서 메이커스 운동과 관련되는 그런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두 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우리 곽수진 대표님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적정한 발제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던 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 과학문화를 담당하는 그 담당과에서 과장이 직접 저에게 이제 이런 좋은 분이 있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곽수진 대표님은 이 과학문화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 안면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예전 그 과학문화재단, 지금의 창의재단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고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이 동아일보, 과학동화, 동아사이언스, 언론계에 또 관련 언론계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계에 있으셨고 또 과학문화재단에서 직접 이 관련된 사업도 관리하고 담당하셨고 기획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더시 크리에이티브라는 그러한 그 과학문화 활동을 하는 사업을 직접 차리셔가지고 대표를 맡아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획 활동도 하시고 관련돼서 전시 제작 같은 것을 이제 많이 하시고요. 또 책도 이 박물관 영향과 성과 측정이라든지 박 팀장이 말하는 전시기획 뭐 이런 벤처하는 여자들 이런 그 책도 내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참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과학교육 과학기술 자문회의 자문위원이시고 또 국가심의 그 과학문화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활동하시고 2045 그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야말로 현장과 사업과 정책, 기획 이것을 지금 같이 쭉 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학전시산업에서의 메이커 운동의 의미라는 주제에 대해서 박수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받으시고 또 유익한 대화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니면 이걸로 하시든지 편하십니다. 이 회사가 세운전자상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 세운상가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이커시티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세운상가 입주한 지 한 5년 됐습니다. 당연히 메이커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메이커들은 주로 프로페셔널하고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을 보통 메이커 있습니다. 네, 뭐 장인들도 많으시고요. 요즘은 그 서울시에서 건축 비엔날레라는 걸 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작업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이런 작업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죽부인이랑 그냥 그 반짝반짝하는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어떤 작가가 작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되게 멋진데 가까이 가면 그렇게 멋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술 작가들이 워낙은 잘 아이디어를 많이 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재료에 대해서들 많이 오브제를 청계천 주변에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운상가에 또 유명한 이웃이 있는데요. 샘랩이 있습니다. 그 차일드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 서울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만든 그 메이커 공간인데요. 저희가 같이 그 이웃이 된 지 한 5년 됐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밑에 1층 바로 1층입니다. 저희가 6층이고 거기가 5층인데 거기 내려가서 뭔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사실 작년부터예요. 저희가 뭐 되게 큰 프로젝트 합니다만은 저희 동네에 있는 저희 세운전자박물관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코딩도 배우고 레이저 프린터도 배우고 그래서 전시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변이 다 만드는 것과 관계되는 공간이라 저랑 메이커 운동이랑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회장께서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한데 제가 상위재단을 다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자리하신 분들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상위재단의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제가 상위재단을 다니면서 10년 뒤에 창업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때의 배움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특히 제가 자이든 사이 반반을 창업을 했습니다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상위재단에서 일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는 지그재그로 일하다가 놀다가 일하다 공부하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했지만 또 쭉 한 줄을 보면 제가 그 과학 전시만 한 10년 했고요. 그 전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 전에까지 하면은 이제 기자부터 하면 한 25년 정도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과학 전시 하면 다들 과학 전시 어디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희가 사업 영역이 이 정도 됩니다. 하나는 크게 고객사는 다 저희 국립과학관들이고요. 상설전, 기획전, 특별전 저희가 다 하고
연구소에 홍보관들이 있습니다. 뭐 급지연구소, 뭐 화학연구소, 해양연구소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에 홍보관들을 저희가 또 리노베이션하거나 새로 만들어드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이한 것이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저희가 작은 회사인데 한 10명 되는데 연구 용역도 합니다. 연구 용역은 기본 이제 전시를 만들 때 어떤 개념을 할 것인가 하는 개념 설계부터 해서 기본 설계 그리고 실설까지 다 연구를 하는 전시회사는 좀 특이한 곳이긴 한데 연구를 저희 사업 영역 중에 하나가 있고요. 이건 뭐 전체 레비뉴주에서는 뭐 어떨 때는 10분의 1, 뭐 15분의 1 정도 합니다만은 연구 영역이 저희 기획자들한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학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왜 그리고 저희 회사는 과학만 합니다. 다른 역사 전시나 뭐 문화 전시 이런 전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과학이고 저희 기획자들 다 과학 전공자라서 과학만 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전시 생태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이제는 과학관이라는 곳만으로도 생태계가 꾸려질 정도로 비즈니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로 보시면 여기 얘가 안 나와. 과학관이 있잖아요. 근데 과학관은 우리나라에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만 136개가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보통 이제 전시회사에 발주를 합니다. 전시물을 제작을 하거나 또 뭐 저희가 연구용 따는데 보통 기업 연구소는 학교에서 이렇게 발주를 내서 연구 성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전시회사가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양한 분야에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 디자인 회사, 아니면 설계 회사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요. 큰 경우에는 인하우스에서도 일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 한 3년간 연구재단에서 그 학교를 통해서 과학 전시 개발 연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융합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엔 이름을 했었는데 완전 리서치 베이스로만 전시물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제가 모니터를 보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과학관에서 전시회사로 하는 예산은 한 1년에 200억 정도가 되고요. 현재 지원기관, 그러니까 연구재단에서 통해서 하는 그 연구사업은 한 30억 정도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다 세금입니다. 명확하게 세금이고요. 그래서 잘 써야 되고, 세금을 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편이 됐습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저도 이제 관심이 있고, 작년에 과학 문화 혁신 성장, 과학 문화산 혁신 성장 방안이 마련돼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전시 컨텐츠라는 것이 사업에서 마켓에 얼마나 돈이 있는가. 근데 과학만 하는 전시 회사가 몇 개인가 봤더니, 41개사라고 하고, 총 종사자가 47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 마켓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한 게 전시산업문화협동조합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6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거 이제 일일이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추적을 해서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한 700여 개가 되고 종사자는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숫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한 5%, 6% 정도 되는 산업 규모나 인력이 그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찾아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업체 수가 700개에서 41개, 그리고 종사자 수는 한 2,000명인데 400명 정도. 그러면은 전체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 1조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5% 정도, 6% 하면 한 50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과학관 관련된 사업은 그냥 과기정통 것만 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게 이거 보시면은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창업했으면 딱 굶어 죽기 딱 맞을 거거든요. 제가 과학만 하는데 사업이 별로 없는데 이게 보시면 우리 중앙과학관이 1990년에 대동연구단지로 옮겨왔습니다. 사실 유일했고요. 근데 2008년에 과천과학관이 개관되고 나서 2013년에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 국립어린이과학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서울시립과학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과기정통뿐만 아니라 환경부라든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토부, 뭐 국방부 이런 데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전시관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곳도 저희 고객사입니다. 저희가 저쪽이랑도 일을 환경부, 뭐 성대학원 이런 데랑 일을 하는데요. 맨 끝에 있는 교육부가 보이실 겁니다. 교육부는 최근에 교육부는 그 수학 관련된 전시관을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과학교육연구원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갈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과기부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방과학관들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 명목상 한 2만 불이 될 때부터 전시관을 만듭니다.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도 한 2만 불 정도 되면 그 예를 들어 내셔널 뮤지엄 오브 우간다 뭐 이런 식의 내셔널 뮤지엄 오브 방글라데시 이런 게 아니고 사이언스 센터, 사이언스 뮤지엄 이런 것들은 한 2만 불 정도 되면 그때부터 스타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전시관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동남아시아랑 그리고 중동 지역이 많이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뭐 우연찮게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때가 2005년, 2010년 사이인데 2008년이거든요. 그래서 과천과학관은 물론 5년 전부터 디자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과천과학관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술관과 과학관.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 아이들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게 제가 웬만한 과학관은 다 가봤는데 우리나라에도 과학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책 보시면은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돈을 주고 받는 재화의 교환이 있어야 그게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곤란하다. 저희가 창의재단에서 이벤트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늘 이야기인데 공짜는 이제는 좀 덜 해야 되지 않는가. 그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도 노쇼가 너무 많고 무료인 경우가 많고 미술관은 그래도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가서 그 20대나 30대한테 많이 소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과학관은 좀 어린이나 청소년층에 좀 소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의 시장은 그 실버 세대라던가 좀 더 중장년층까지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과 콘텐츠는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과학기술을 전시하는 것이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콘텐츠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과 콘텐츠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만이 문화산업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재화로 교환되는 문화 콘텐츠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을 문화로 해석할 때는 확실히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제가 꼬맹이일 때도 과학은 어렵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과학은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과학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기획을 하는 편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학은 영원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진입장벽이 높아서 저희로서도 좀 그리고 과학관 아니면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한테는 늘 고민거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과학 문화가 산업화가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과학관 산업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과학 전시 산업에서 바라본 메이커 운동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과학관 산업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개가 아니고요, 136개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과학관 육성 시행 계획도 있었지만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가 더 추가돼서 136개인데요. 아직도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물관 미술관의 카운트를 이만한 공간에 있는 것도 하나의 관이고 뭐 2만 평 되는 것도 하나의 관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좀 차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과학관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학관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사이언스 뮤지엄 아니면 사이언스 센터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익부 빈익빈이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100명 정도 되는 기관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개에서 다 흡수를 하고요. 공립인 경우 이럴 때는 굉장히 작습니다. 1명에서 5명, 그러니까 10명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립 5개만 있는 것이지 사실 뒤에 백업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라는 것이 아까도 보셨지만 세금이나 뭐 입장료이지만 국립은 뭐 기관마다 다른 정책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앙과학관은 상설전이나 모든 데가 다 무료이고 예를 들어 법인형과학관이라고 해서 대구광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립이나 뭐 공립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입장료를 받긴 합니다만 그게 뭐 미술전처럼 10,000원씩이 아니라 2,000원, 4,000원 정도라서 사실 레비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정부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인당 그 오는 관람객한테 지금 거의 125만 명 정도 1년에 15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1인당 한 2만 원 정도를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개인이 왔을 때 과학관에서 쓰는 돈은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거의 무료라는 거죠. 네. 뭐 외국의 경우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면 외국은 그 태생이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립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나라마다 정책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학이 그 공공재화인 경우가 많아서 과학관도 아직은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좀 기이한데요. 저희가 고객이 더 많고 사실 이걸 수행하는 회사가 좀 적은 편입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 인력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메이커 운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무한상상실도 있었고 또 그 이름을 바꿔서 이제 메이커 스튜디오도 있고 또 지금은 한참 하고 있는 리빙랩도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의 성격들은 다르지만 이름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리빙랩을 이야기하는 공간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거기서의 고민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운동도 사실은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그런 다종다양한 메이크업 기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니즈보다는 뭔가 공공의 드라이브에 의해서 메이크업 운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좀 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과학관이나 그런 공공기관에서 메이크업 운동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거지만 지금도 과학 커뮤니케이션 저는 뭐 어쩌다 보니 회사라는 것을 해서 이제 뭐 일을 하는 경우이지만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니면 라이터 아니면 뭐 과학 여행가 이런 경우에도 아직은 그 일로만으로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저희가 세운상가에 있으면 그 타이드 인스티튜트를 해가지고 5층에 거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친구들이 과연 이걸로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생계를 같이 이어가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메이커 운동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도 적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오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모임에서도 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뭔가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또 같은 일을 많이 하면은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산업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 운동은 무언가를 자기가 필요한 걸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데 과학관에서의 메이커는 이곳입니다. 이곳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익스플로러토리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워크숍이라는 워크샵, 그러니까 만드는 곳이죠. 워크샵이라고 해서 그 전시물들을 스스로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예술가도 오고 극단에 뭐 연극한 사람도 오고 뭐 아무나 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릴 때 발런티어 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여기 직원이 되기도 하고 발런티어를 계속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설명하는 커뮤니케이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메이커의 성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페스티벌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건 이겁니다. 그 익스플로라토리움이 그 장소를 옮겼거든요, 부두를. 그래서 그 최근에 지금 연 곳의 기프트숍의 캐시어 위에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 같은 거. 이게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안 파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건 이전할 때 본인들이 이렇게 서랍 속에서 있는데 안 쓰는 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샹들리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단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메이커랑 우리나라에서 바라본 메이커가 조금 다르다라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달 초에 제가 아스팍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그 과학센터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브리즈번이라고 호주에서 있었는데 그 브리즈번에는 과학관이 하나 있습니다. 퀸즐랜드 뮤지엄이라고 해서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올해 오픈한 겁니다. 스파클랩이라고 해서 막 호주는 약간 영국 전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스파클랩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메이커에 관한 얘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스파클랩에 메이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있길래 찍어왔습니다. 이 메이커는 보시면 아이들이 뭔가 앉아서 쪼물락쪼물락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똑같은데요. 우리나라 창의재단에서 과학 축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쭉 깔아놓고 하고 올해도 했는데요. 이제 과학관에도 많이 합니다. 과학관에도 메이커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좀 본인들이 만드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스파클랩은 돈을 냅니다. 21 호주 달러니까 뭐 한 16,000원 정도 내야 들어가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입니다. 이거는 이제 퀘스타콘이라는 곳은 캔버라라는 데 있습니다. 그 호주가 넓다 보니까 거기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타콘에도 이동형 전시물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들렸는데 거기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을 봐서 요걸 보여드리려고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전시를 만들어서 노는 겁니다. 되게 뭐냐면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던 이거 저기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인데 이거 옆에 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통에서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종이컵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컵을 어떻게 자르느냐, 각도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휘리릭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로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렇게 놓으면 큰일 납니다.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세요. 1번, 가위가 있어요. 너무 위험해. 너무 지저분해. 이거 맨날 청소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뭐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차이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좀 쌓아 올리고 있죠. 한 땅 한 땅. 보통 우리는 이 정도는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깔아줍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세워서 그냥 알아서 놀아라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전시 사진 중에 이렇게 생각해서 메이커가 되는 거 다 골랐습니다. 이건 영국의 디자인 뮤지엄입니다. 디자인 뮤지엄이 최근에 자리 옮겼는데요. 거기에서 전시를 할 때 이제 디자인과 메이커 해서 여기도 요즘 메이커가 좀 인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공유하려고 갖고 왔고요. 여기는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해서 구글 코리아에서 지원을 해서 과천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아까 보신 것처럼 외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고요. 또 우리가 더 잘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재단에서 무한상상실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일환이기도 하지만 과천과학관이 메이커에 관한 것들은 무한상상실 크게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어린이용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는 공간이 없어서 특별전시장 쪽을 조금 비워서
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행했었고요. 이 사진은 지금 노원 하계동에 있는 서울 시립과학관입니다. 당초에 창경궁 옆에 있는 국립서울과학관이 옮겨가려는 자리였는데 거기가 국립어린이과학관이 되면서 옮겨가려고 했던 자리는 시립과학관이 됐습니다. 이곳은 제가 전시를 총괄계획과라고 해서 MP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과학 전문가가 없어서 과학계획 전문가가 없어서 제가 한 2년 동안 이거는 총괄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수행한 건 아니고요. 수행은 큰 전시회사가 하고 저는 그냥 서울시 입장에서 총괄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작서라고 해서 왜 했냐면 이것도 당초에 하자고 한 거는 예를 들어 프로토타입 같은 시제품에 대한 전시물은 과학관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아이디어 제작서라고 해서 이제 만드는 기구들은 많이 들여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지역사회랑도 같이 코업을 해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관의 한계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돈을 지불한다던가 아니면은 개관하고 있을 때만 운영한다던가 뭐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관에서는 자체 제작으로 전시물을 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에서도 이제 메이커에 대한 필요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세 가지인데요. 일본이 전시를 잘합니다. 일본은 약간 장인 정신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제가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렇게 많이 갑니다만 저희랑은 정서가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일본은 굉장히 저희랑도 정서가 비슷하지만 굉장히 세밀한 곳까지도 파고드는 것 때문에 그 전시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메이커를 보는 시각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개선될 거나 하루아침에 배워지거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우리 삶 속에 녹아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메이커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은 미국에서 온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의 역사상 그 청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서부로 개척해가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한 교수님은 철학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도끼를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도끼. 그래서 왜 도끼를 수집하시냐 그랬더니 이 도끼가 그 서부 개척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학사를 배울 때는 심지어 그 다음번으로 이제 이주를 해 가야 될 때 나무가 너무 많고 쇠는 부족해서 집은 태워버리고 남은 재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쇠를 이렇게 못을 찾아서 다음 지역으로 가서 나무를 짓고 다시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미국이었던 것 같아서 미국에서는 스스로 본인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컬처가 있어서 거기서는 좀 더 메이커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모노찌끄리라고 해서 작은 것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값어치를 주고 제가 일본어를 좀 잘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에 NHK를 듣거든요. 6시부터 8시까지 출근 준비하면서 그럴 때 지금도 NHK 뉴스에 한 7시 반부터 한 10분 정도는 발명왕 대행진 같은 거를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소한 생활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공부 못하면 그러잖아요. 기술이나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메이커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과학관에서 필요한 기술이 박사나 이런 분보다도 공고를 나오신 분들이 좀 더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인력이 훨씬 필요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이 아직 없어서 좀 메이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과학관에서 그리고 뭐 어느 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구도 다 있습니다. 저희 웬만한 구 이런 데도 그 메이커 스튜디오에 도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활성화를 하려면 뭔가 재미있게 노는 거 그런 것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좀 더 그 접근도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이제 한계라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까지 이해한 메이커 운동의 한계는 약간은 공공주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메이커 운동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미활동이나 예술가들이 메이커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타이드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사업 모델은 그 제작 창업자를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량 생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장인도 아닌 중간에 있는 시장을 원하는 분들, 제조 창업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공간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약간 학생들이 와서 도구들을 배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드린 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관에서의 메이커, 또 외부에서 메이커가 되고 싶은 분들의 니즈 이렇게 두 개가 좀 충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개만 얘기하고 대안을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갖고 왔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이미 많이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좀 더 공간을 따로 떼서 과학관도 굉장히 많고 공공기관에서도 많은데 그곳을 별도로 좀 더 저녁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주말 같은데 좀 더 활용도가 높게 접근성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가면 외부에서 메이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분들의 니즈는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별로 좀 더 명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순차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코딩을 하고 싶은 분, 3D 프린팅을 하고 싶은 분, 아니면 CNC 커터를 하고 싶은 분, 아니면 레이저 커터를 하고 싶은 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별로 가고 있어서 훨씬 더 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질적인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메이커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안 돼서 지금도 저희가 세운전자상가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세운전자상가에 대한 약간의 로망 같은 게 있으신데요. 거기는 옛날에 잠수함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로봇 태권브이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것을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없으시고 그냥 되게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전문 제작자나 기획자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좀 실질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야말로 산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제안까지 이렇게 폭넓게 다뤄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저 자신도 공부가 많이 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발제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이제 많은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전에 무한상상실 아트팬랩이 있어가지고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문제를 좀 짚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찾고 찾아서 그야말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울에서 결국 무한상상실 아트팬랩을 총괄 담당하셨던 저희가 정원주 에듀케이터님을 모시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리미술관의 에듀케이터로도 계셨고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교육연구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무한상상실 아트팬랩을 총괄해서
지난 4년 동안 운영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다른 교육과학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이 문화예술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터인데 우리 정은주 에듀케이터님을 좀 박수로 환영을 하고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그 융복합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교육동에 아트fem랩이라고 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그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한 어떤 그 결과로 초대를 좀 해주신다고 이제 강연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그거 이제 없어졌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제가 되려 좀 질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왜 없어졌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이렇게 좀 초대해 주신 이유가 무한상상실 아트fem랩이 어떻게 미술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어떤 이유 하에 해서 이제 문을 닫고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도 드리면서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새롭게 지금 현재 저희 미술관 전시와 연계를 해서 융복합 교육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공유 드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 뭐 하나밖에 없는 미술관이지요. 그래서 아까 뭐 앞서 대표님께서 과학관 사례들로 중심으로 많이들 말씀 주셨고 박물관들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미술관에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했었었고 또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이름 하에 융복합 교육을 좀 선도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실 때 이 부분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좀 특화되어져 있고 좀 차별화되어져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5년도 11월 달에 개소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혹시 한번 와보셨지요? 예, 그 전시장과는 다르게 교육동이라고 하는 그 빌딩 자체가 별도로 있고요. 그곳에 저희가 작업실 1, 2라고 하는 약 100평이 넘는 공간에 이런 좀 이렇게 약간의 어떤 철조 아시바 구조들을 해서 구획을 별도로 간이로 해서 변형이 가능하게 구획을 해서 여기에는 여기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3D 프린터 이런 뭐 레이저 커터, 밀링 머신 이런 그 디지털 그 제작 장비들이 약 한 20대 정도가 저희가 구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 지금 과학기술창의재단 쪽에서도 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국가사업인 그 무한상상실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저희 미술관이 응모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한 이 정도의 흔히 말하면 공간이 있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 하는 것들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제일 처음 2015년도에 이제 될 때는 소규모 기관 그리고 거점 기관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58곳이 선정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거점 기관으로 해서 저희 미술관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가 되고 하면서 그때 좀 이제 박정부 시대 때 이게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흐름과 이런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무한상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 나라 어떤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후죽순 많이 세워졌는데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냐 하는 것들로 하여금의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58곳이 56개로 바뀌기도 하고 또 소규모 이런 것들은 좀 운영이 미비하다라고 해서 없어지면서 최근 2018년도, 2017년도까지만 해도 21개소로 해서 거점 기관들로만 하여금 해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역시도 이 무한상상실 지원 사업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 가능한 좀 지원 사업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한 어떤 위험 부담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재원 확보가 돼야 이 공간들이 계속 운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매년 어떤 성과 평가와 뭐 이런 그 약간 그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미래로 하여금 해서 계속 이게 계속 우리가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좀 물음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개소를 해서 약 4년간 교육 프로그램들과 어떤 메이커 스페이스를 계속 운영을 하다가 2018년도로 하여금 12월 31일자로 이 무한상상실 지원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한상상실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의 거점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저희 미술관만의 이름을 붙이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트 팬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메이커 스페이스 팬랩이라고 하는 용어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거기에 아트라고 하는 것을 붙임으로 해서 예술을 어떤 기술 도구를 활용해서 창작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예술가처럼 창작하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창작 공방으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교육동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에 작업실 1, 2라고 하는 한 100평 넘는 규모의 이런 그 디지털 3D 프린터, 스캐너, 뭐 레이저 커터, 밀링 머신 등과 같은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 한 20여 대 구비를 했었고요. 미술관 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미술관 전시실은 늘 항상 열려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하려고 보면 내가 신청한 날짜, 신청한 시간에만 가야지만 이 교육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면서 이 교육동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항상 열린 공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열린 시간 10시부터 6시까지 누구나가 와서 이 장비를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열린 교육, 열린 미술관 교육 공간을 좀 구현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 아트랩랩 무한상상실 아트랩랩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먼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창의 제작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 전시, 특히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 설치 이런 미디어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직접 강사로 섭외를 해서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그리고 그 작가가 직접 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 그리고 직접 본인들이 코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융합의 어떤 새로운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기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와의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하는 이름으로 하여금 저희가 이제 비전을 세웠고요. 이 목표로는 새로운 형태의 열린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름 하에 저희가 이 아트랩랩을 약 4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미술관 역시 뭐 재원의 이런 압박들도 계속 있고요. 저희 뭐 말씀 앞에서 대표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입장료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4,000원인데요. 이 4,000원을 누가 내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대학원생 있다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원생까지는 다 무료이고요. 그 이상의 성인, 남녀 그리고 또 이제 좀 여기 연세 드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65세 이상은 또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무료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교육 프로그램은 10원 한정 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시 입장은 뭐 4,000원 낼 수도 있고 이게 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을 뭐 어린이 프로그램, 뭐 청소년 프로그램, 아니면 성인을 위한 성인 강좌 프로그램, 또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런 아두이노를 하고 뭐 코딩을 하고 3D 프린터를 출력하고 하는 이런 모든 교육이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이력을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대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미술 교육을 전공해서 학교로 갈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렵던 그 임용고시의 벽을 뚫지 못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박물관 미술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석박사를 지금 이제 박사 수료 과정에 있는데 저도 교육만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됐고 또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면서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을 딱 만나다 보니까 저희와는 좀 다른 느낌의 어떤 사람들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3D 프린터로 내가 무언가를 출력한다. 어떤 걸 출력할 수 있으시겠어요? 가장 손쉽게 나 3D 프린터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나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네.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나 이거 하나 좀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뭘 가장 제일 쉽게 출력할 수 있을까요? 쉽게 잘 안 떠오르시죠? 열쇠고리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요즘에 피규어들 유행 많이 했었었죠. 뭐 예를 들면 피카츄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피카츄의 모델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해서 검색만 하면 저보다 더 전 세계 모든 이가 3D 모델링으로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러면 저희는 USB에 그거를 딱 다운로드 받아서 그 3D 프린터에 탁 끼워서 출력하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출력이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뭐 4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게 출력이 되는데 그 출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약간 매니아, 그런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그런 매니아층들이 먼저 이 3D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뭐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타쿠인가 뭐 이런 싶기도 하고 하신 분들이 무료다 보니까요. 조금만 나오다가 저희가 잘못 나왔어요. 또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커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레이저 커팅은 뭐 나무판도 잘라지고요. 뭐 이렇게 뭐 아크릴판도 잘라지고 또 좀 레이저 커터가 이제 좋은 이렇게 강도가 높은 레이저 커터는 정말 유리를 자르기도 하고 철판을 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레이저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어떤 거를 커팅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강도를 막 세게 해서 왜냐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기자재를 너무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재 운영 관리가 굉장히 힘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무런 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이 아트 팬랩을 운영할 때 매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그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교육 참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분야의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는 것들도 인식을 하면서 정말 이런 기기를 사용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어떻게 어쩔 수밖에 없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운영 매뉴얼이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미술관에서 예술 창작 공방 할 겁니다. 아트 팬랩 할 겁니다. 라고 따뜻하고 오픈했는데 이제 이런 운영을 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뭐 재료도 계속 나가고 하면 다 뭐가 나가는 거겠습니까?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금을 따야 되고 미술관에서도 지원금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간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미술관에서도 뭐 이거 지원 사업이니까 지원금 따야지 라고 하고 또 과학사회대전에서는 국립미술관에서 문광부에서 돈 좀 받으셔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딱 그 주도권을 딱 누구가 하나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총괄 담당자로서 프로그램을 하고 뭐 이벤트를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하고 할 때 늘 항상 예산에 쪼들리고 힘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늘 항상 팬랩 셀프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하여금 장비를 누구나가 이용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영 방침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주 몇 회, 몇십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하여금 장비 사용 규칙, 매뉴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미술관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미술관은 어쨌든 전시라고 하는 저희 미술관의 고유의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시와 연계를 한 예술 창작 워크숍들을 저희는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 미술관을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텐데, 이제 저희 미술관 마당에 2017년도에 이제 이런 그 건축 야외 구조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펫브로스라고 하는 기술 제작팀이랑 건축가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목업 작업들을 했는데, 저희는 그 펫브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 교육 강사로 모셔서 저희가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어처 모양의,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아두이노 코딩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 모터도 달고, 이런 막 납땜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런 미술관 전시와 연계한 아트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이런 거 조그만한 거 하나 이런 만들기 때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지금 여기서 잠시 보이시겠지만 이런 뭐 전선에 이거 조그마한 판이 다 아두이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두이노와 전선 회로를 다 연결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터를 또 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료비를 들어가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당 교육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버짓이라고 하죠. 그것이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국립미술관으로서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들에게 다양한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기관의 어떤 설득과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늘 압박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한상상실 이 지원 사업도 계속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늘 항상 몰랐었고, 그럼 우리 미술관이 이 아트 팬랩이라고 하는 이런 융복합 교육 공간 자체를 독자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취지 하에 2018년도에 마지막 거의 이제 무렵에 저희가 그럼 과연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미술관은 교육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포럼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포럼 하에 이제 이런 포럼과 이런 세미나도 거치고 여러 차례 많은 자문들과 또 기관 내부에서 협의 이런 것들을 거친 논의 끝에 이제 무한상상실 지원 사업을 종료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융복합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 공간이 새롭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술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시를 관람하러 오시죠. 그래서 감상하시고 그리고 전시를 보면서 어떤 힐링도 하시고 어떤 영감도 받으시고 그런 관람자에서 미술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문화 서비스들을 참여하는 참여자가 원래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한상상실 아트 팬랩을 만들면서 그런 참여자가 적극적인 어떤 참여자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제작 행위를 토대로 해서 예술가처럼 사고하고 생각하라 하는 책 제목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술가 마치 내가 어떤 꿈꾸고 디자인한 것들을 직접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작자 예술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금 무한상상실 아트 팬랩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변형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미술관에 오시면 저보고 이제 그 공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된 공간을 이제 보여주실 수 있으신데요. 이거는 저가 이제 이번 3월부터 해서 저희 미술관의 불온한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전시와 연계를 해서 이 공간을 새롭게 변형을 시켰는데요. 아까 예전 모습과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황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불온한 데이터라고 하는 그 전시와 연계를 해서 이 공간에 누구나가 미술관을 방문하고 뭐 교육동을 방문하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뭐 왔다 갔다 해서 카페를 이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가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컴퓨터를 막 조작하면 미디어에 막 가는 어떤 미디어 인터랙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상시 열린 교육 공간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간을 변형하게 된 거는 이제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공간 개편을 진행했고요. 융복합 그런 창의 교육에 대한 미션들은 계속 꾸준히 요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어떤 새로운 교육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관 교육 공간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문을 여는 곳이 아니라 나는 교육 프로그램 알지도 못했고 신청도 못했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미술관 구경 갈까 하고 오셨던 분들도 누구나가 간단하게나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육 공간을 마련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2018년도 11월에 이 공간을 어떻게 변형했으면 좋겠을까 하는 그런 세미나를 토대로 나온 그 결과인데, 기계가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때때마다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결과값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간을 좀 헝하게 비워놔서 무엇이 있을 때마다 좀 다시 세팅하고 하면서 변형이 가능한 그런 유기적인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놓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해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미술관에서 한 3월부터 5월까지 이런 5월부터 7월까지 이런 불온한 데이터라고 하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를 한 번이라도 이제 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전 세계 각각의 이제 작가 13명이 어떤 기기, 블록체인, 인공지능, 그 다음에 어떤 모션 인식,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예술가만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들이라든지 메시지를 담은 그런 전시였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활용해서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미디어 아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온한 글쓰기, 버그, 소리의 시각화, 이런 식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로 이 공간에 와서 30분이든 10분이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게끔 변경을 시켰는데요. 먼저 아까 이제 이 공간 한번 보셨죠? 이렇게 이것이 불온한 글쓰기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전시 참여 작가 중에 김웅현이라고 하는 한국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떠돌아다니는 많은 그런 영상들,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막 공유되는 그런 것들을 다 짜집기해서 자기만의 하나의 소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처럼 작업을 해서 미디어 영상을 만드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그 작가랑 함께 저희가 한 1분 이내로 되는 아주 초고명랑한 어떤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3가지 영상을 이 컴퓨터 안에 딱 탑재를 시켜놓고 그 영상을 이제 헤드셋을 끼고 사운드와 함께 보면 이게 무슨 영상이지? 하는 식으로 되게 허무명랑한 영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자신만의 그 이야기로 해서 한 100자 정도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쓰기를 하면 이 벽면으로 미디어에 바로 전송이 되기도 하고, 각각 영상별로 이런 식의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글을 쓰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또 이야기로 글을 쓰고 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빅데이터로 쌓이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로 쌓이는 것을 또 작가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작가는 또 본인의 작업에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의 미디어 월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미디어 영상 작품이 무엇인지를 좀 체험할 수 있게끔 했고, 본인이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에서 다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하는 것들을 좀 체험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버그라고 하는 어떤 게임 아트 플레이를 좀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 한국종합예술 학교 융합예술센터랑 함께 협업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무한상상실 아트밴드를 4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어떤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이런 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두이노를 잘하고 누구는 코딩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작가와 친분 그리고 네트워크 해서 이 한유종에 있는 또 강사와 또 이렇게 친분하에 이 게임 아트라고 하는 걸 좀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어떤 특정한 지점에 사람이 딱 쓰면 여기 3 보이시죠? 3, 2, 1 하면서 사람을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을 하면 여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졸라맨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뭐 그리고 이상한 어떤 공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 모션 인식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텍스트와 나를 쫓아다니는 어떤 뭐 무언가의 어떤 공을 막 피해 다니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인식을 활용한 게임 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개발을 해서 여기에 상시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어떤 교육 공간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본인을 인식하고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운드 시각화라고 해서 그 미디어 작가 아토드라고 하는 김민도 작가랑 함께 협업해서 만든 또 소리의 시각화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 가족과 함께 이런 사각형 사운드 박스를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뒷면 보시면 뭐 아두이노와 그 사운드 센서, 그 다음에 LED 센서 이런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예술 창작 워크숍을 했어요. 이거를 각자가 다 하나씩 만든 것을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해가지고요. 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대형의 소리 벽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막 손뼉 치고 발을 구르고 막 소리를 하고 지르면 각자가 만든 가족이 만든 저마다의 컬러들로 이게 소리가 다 빛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이 벽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온오프라고 하는 전원만 켰다 껐다 하면서 이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직접 이 예술 미디어 아티스트와 함께 본인 가족들만의 어떤 LED 조명 기기를 전자회로를 토대로 해서 조도도 설정을 하고 사운드라고 하는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코딩값 같은 것들 다 설정해서 넣어가지고 이런 사운드 박스를 만드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브로난 데이터라고 하는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이제 6월까지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약 한 3,600여 명이 이 공간을 활용하시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시고 다녀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들로 하여금 지금 이제 서울과는 많은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계속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사업과 그 다음에 그런 아트백랩이 이제 진행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메이크업 스페이스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셨었으리라 있는데요. 원래 지금 저희가 이 아트백랩을 운영을 할 때 굉장한 이슈는 뭐였냐면, 뭐 좀 힘든 민원인들, 뭐 아니면 예산 부족 다 있지만, 메이크업 스페이스가 지어질 공간이 아닌 곳에 들어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이저 커터나 뭐나 이런 것들은 먼지를 내고 또 기계를 돌리면 이상한 냄새도 나고 합니다.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진기라든지 이런 기계에 맞춰서 시설이 다 수반되어야 되고 하다못해 어떤 수도 시설까지도 그 공간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미술관에 큰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으니까 무한상상실을 하겠다라고 했던 좀 쉽게 접근했던 게 화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8년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막 놓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별도의 그런 환기 시스템은 현재 건물에 원래 있었던 시스템 밖에는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여기서 어떤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시겠다 한다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나와서 그 장비에 맞는 그 장소 시설 구현도 있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 많은 메이커 스페이스 백랩들이 우후죽순 다 만들어져서 어떤 곳은 없어지기도 하고 운영이 미비해서 또 사라지기도 하고 재원 확보를 못해서 또 없어진 곳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주요한 컨텐츠가 메인 킬러 컨텐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상상실은 나무 목공만 주로 한다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가죽 공예 쪽으로만 한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요. 어쩌면 또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다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냥 우후죽순 이것이야말로 정말
탑다운 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어떤 그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메이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초가 원래 뭐 미국의 테크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먼저 역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것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권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차고에서 무엇인가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나 혼자 만들다 보니까 뭐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집 찰스한테 부탁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하면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공공이 주도가 돼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뿌려주다 보니까 그냥 돈 주고 사지 뭐 하는 어떤 생각, 그리고 이거 좀 부탁하면 누가 해주나요? 하는 어떤 생각.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메이커 스페이스 그 아트센터 운영할 때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 뽑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직접 본인이 와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한다거나 뭔가를 클릭한다거나 하는 거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그래도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수준의 생각이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다른 유럽권, 미국권과는 다르게 처음 시도 자체가 다른 그 시작점에서 시도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시각의 차이와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에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러한 이 도전에 계속해서 저희가 그 대응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발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제가 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저희 이 과문화융합 포럼의 운영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한양대에서 또 이 좋은 이 창의와 연기에 대해서 또 좋은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감성교감연구소를 이끄시면서 특히 이 창의, 감성 그리고 이 커리어 컨설팅 이런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알고 계십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 31쪽에 프로필 보시면은 이 섭렵하시는 범위의 다양함과 그리고 다재다능하심에 여러분 놀라실 건데 우리 이윤정 대표님 모셔가지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떨리고 아주 기쁜 마음을 일단 섰습니다. 오늘 곽수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과학전시 산업에서 메이커 무브먼트의 의미와 정은진 연구사님의 국립현대미술과 융복합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그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 훨씬 더 자료보다도 흥미롭게 너무 와 닿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메이커스 운동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야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아마 지금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뭔가 원하는 걸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걸 이끌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영향력과 그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요. 소비자 기호들은 정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발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행도 너무나 바뀌다 보니까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왔습니다. 대기업들마저도 그냥 물건을 하나를 잘 만들어서 모두에게 맞추자가 아니라 최대한 개개인의 기호를 어떻게 하면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케팅 기준으로서 새롭게 변화시켜야만 소비자들의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차 산업 때 기계식 방직기계 그리고 최초의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지금은 전자기술과 IT, 자동화 등
몇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너무나 효율적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업 무브먼트 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IT 출판사의 오랄리 공동 창업자인 데일 도어티가 처음으로 만든 말이었죠. 메이크업,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까지 통칭하는 말.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가 됐을까요? 오늘 두 발제자님께서는 직접 현업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 자연스럽게 이끌고 계시지만 저희처럼 다방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분명 듣긴 들었을 테지만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당연히 제조업의 많은 기술들, 기계들의 발전 때문일 거고 그 전문가들만 활용하던 밀링 기계들, 3D 프린터, 소프트웨어까지도 모든 것의 접근성이 아주 낮아져, 그 문턱이 낮아져서 저희가 접근하기 훨씬 쉬워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그 안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니까 다 같이 열려서 어찌 보면 손잡고 가자.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좀 더 괜찮은 걸 발전시켜 가보자 라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1인 미디어, 1인 제조업 시대가 가능해진 게 메이커, 또 메이커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일 거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모두의 협력, 협업이 더 중요해진 바로 운동이 메이커 운동인 것 같습니다. 박수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팬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커 스페이스, 테크숍 등 다양하게 불리는 그 공간 장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친구한테 선물을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하얗게 된 석고였는데 아이스크림 모양이었습니다.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3D 프린터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걸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게다가 무게는 또 얼마나 무겁던지 그 석고가. 저한테 심심할 때는 색칠을 해서 갖고 놀라고 하던데 이걸 참 그럴 것도 아니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4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일을 활용해서 그 뒤에도 그걸 가지고 벤처로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화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를 교육하나 했더니 정말 전천후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그 친구처럼 그런 공간을 갖고 있거나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까 거기 세운 상가처럼 공간에 모여서 아주 값비싼 제조 기계들을 값싸게 몇십만 원이면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98% 이상의 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느 날 집에서 내가 그 도면을 보내고 결제로 카드로 결제만 하면 예를 들어 알리바바 같은 B2B 웹사이트나 그런 그 기업들은 바로 나에게 맞는 공장을 찾아내서 바로 집으로 보내줍니다. 수십 개가 됐건 수천 개가 됐건. 이런 무브먼트 운동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그래서 3D 프린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허가 풀리고 나니까 모두가 그걸 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글쎄 좀 오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어떤 대표자들이 어느 날 물건을 팔고 싶은데 그 고객께서 주신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죠. 어떡하지? 그래서 고객을 놓쳤어요. 그래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개개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공간 협업 스페이스로 가서 직접 만들어냈죠.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해 보이면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소상공인들이 카드를 내밀었을 때 본인들의 핸드폰 위로 결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 현재 기록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오토바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꿈이었겠지만 이 3D 프린터와 이 메이커 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수천만 원만 있으면은 개인 인공위성 띄우고요. 그리고 수백만 원만 있으면은 또 내가 그런 벤처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서는 2014년도 미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메이커 페어라고 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전 2012년도에는 거의 12만 명이 모인 메이커들이 모여서 의견의 장, 그리고 공공의 그 장을 열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걸 펼쳤는데요. 이때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오늘의 DIY가 내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된다라면서 이제 앞으로의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드는 미국 제조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뭐 장벽이 되게 높은 나라인데요. 2015년도에 리커창 총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는 경제개발 계획의 일부다라고 발표하니까 중국 전역에서 확대돼서 이에 영향을 받아서 민간 학교들이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교육 제도로서 2018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교육 경험의 무대로서 교육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또한 2014년도에 2020년까지 약 1,000만 명의 메이커 육성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들에게 3D 프린터, 아마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가시면은요,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들의 1층에는 3D 프린터 제작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관과 도서관에 보급하겠다, 그리고 130개의 셀프 제작소 구축하겠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너무 3D 프린터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국은.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일단은 그렇게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 그건 고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알게 됐죠. 이 자료를 통해서 각각의 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무한 상상실, 아이디어 제작소 등, 그리고 정 영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트팩랩 등 분명 다양한 곳에서는 끊임없이 역시 이 움직임을 또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는 같습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코업할 수 있고 또 기업의 후원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이건 당장에 우리가 직면한 미래니까.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의 학습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습자들이 끊임없이 공공교육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 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장 저희들보다 한 세대 아래, 그리고 두 세대 아래 친구들만 만나더라도 그들이 만나고 접하고 있는 그 세상의 기술, 혁신적인 그 발달은 저희가 따라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로서 활용하고 있던 기술들이 이미 오픈소스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금세 따라하고 있고 금세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국외와 국내 그 차보다는 국내에서 지역보다도 세대 간의 격차, 이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인이 되었을 때 이제 고작 5년에서 10년이죠. 그 뒤에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고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유연하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 메이커 운동은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 운동의 가장 좋은 강점은 각 분야 그 전공을 불문하고 모두가 한데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발굴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스탠포드대를 비롯하여 모든 대학에서 활성화시키면서 정부 보조금과 네트워크 장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요 77개의 대학들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리고 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메이커 이 페어 운동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나사, 유럽,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운동은 끊임없이 learning through doing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정영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는 분명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다른 시각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이 움직임은 한국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건 분명하고요. 여기 계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고, 그리고 같은 시대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가 언제든지 한때 모일 수 있는 메이커 운동, 메이커 무브먼트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예술도, 과학도, 그리고 모든 분야도 함께 활성화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판을 벌여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가족, 또
뭐 친구, 조카, 자녀분들과 함께 이걸 관심을 둬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만으로도 분명 아주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오픈 소스가 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더 귀한 우리 모두의 그 오픈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더 이상 뭐 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 토론은 이제 3D 크레이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성균 대표님을 모시고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도제술을 전공하시고 뭐 크레이 3D 프린터를 뭐 개발하시고 연구하실 정도로 이렇게 열성이 있으시고 또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아트 팬랩에 대해서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제가 모시게 된 거는 이번 울산에서 열렸던 그 3D 프린팅 코리아 2019에 여기 32쪽에 있습니다만은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사례와 제작 과정 소개 이런 이제 발제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과학문화융합 포럼이 지향하고 있는 바하고도 맥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게 됐고 우리 김 대표님 모셔가지고 우리 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정 토론을 맡은 김성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앞서서 박영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울산에서 열렸던 3D 프린팅 코리아 2019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곽